작년 9월 목표냐 평가원 거. 그러니까 니네 공부할 때는 교육청 말고 평가원 거 공부해야 돼. 교육청 거는 교육청마다 경향이 좀 다르고 그리고 문제 퀄리티도 또 아쉽단 말이야. 평가원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걸 꼭 공부를 하고 한 5년 정도 평가원 거 수능이랑 모의고사 15개 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 평가원 때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들어간 요 박수진의 별은 비연계였고 여기 있는 신경림의 길은 연계였거든요. 이거는 비연계야. 그래서 이게 연계 중에서 약간 까다로웠던 건데 이거 문제 뒤에 보면요 몇 개 안 돼요. 100개밖에 안 되고요. 이 5개를 만들려고 출제하신 교수님들께서 엄청 고생하셨거든. 대충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원 거를 공부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박수진의 별하고 신경님의 길을 니네한테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냥 소개하느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신경님의 길과 박수진의 별을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같은 길 다 끌고 온 거예요. 마치 무한 단원은 서평역에서 비슷한 거 끌고 오는 그런 단원이라서 이렇게 끌고 왔던 거고 그리고 별도 보면요 이제 프린트 안 된 상태. 박수진 별, 정수영 별, 홍수관 별 이거는 소설, 김동인 별 이건 수필. 참 내가 시인들 소설가 분들한테 100일장 주제 줬다고 생각해도 되죠? 자 별을 줄 테니 써보시오 했더니 다양하게 쓴 거고 그리고 길도 그래요. 5분한테 자 길도 써보시오 했더니 되게 다양하게 쓰신 거야. 달라요. 그거 보는 거야. 길인데 어떻게 달리 받느냐 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거 신경님의 길 자체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따로 풀어주지 않을 거거든. 작년 9월 목표는 풀어주지 않아. 그리고 해설도 공유했죠. 했어 확실히? 해설까지 공부를 해. 왜냐면 뒤에 문제가 5개 있는데 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각자 공부 가능해요. 안 돼요? 뭐 EBS로 한대 다 있으니까. 이걸 꼭 하시고 오늘은 이제 길 합시다. 여러분들이 영어과니까요. 만약에 영문학과나 아니면 기타 중문학과나 기타 문학과를 갈 거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이 같아. 근데 시대가 달라. 조선시대, 현대 이럴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인데 장르가 달라요. 사평역에서 사평역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번엔 소재가 같은데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아니면 배경은 같은데 혹은 비슷한데 아예 다른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대학에서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비교 문학이라고 있거든.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야. 이게 뻔하지 않으면서도 뻔한 내용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하나도 재미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니네 아직 2학년이니까 1학년밖에 안 끝났으니까 혹시 내가 어문계열 희망하면 독특하게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문학과니까. 그러면 2개 문학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방학 때 한번 해봐. 그럼 2학기 때 생기면 놓으면 되나요? 자, 그 신경님의 길 할게요. 이거를 보면요. 일단 봐.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 여기도 인정 있다. 사람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아. 사람은 다 표시 안 했잖아. 사람이나 사람들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가만 보면 꽤 많아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를 거야.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진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서 납포시키는가 하면 큰 모래와 제열의 동강내야 하나 도둑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거 잘 묶어봐. 이거는요. 요 네 줄은 길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길이 이렇게 해. 길은 순순히 하늘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낭패시키고 아니면 이거 우정은 일부러예요. 일부러 허리를 동강내어서 자기를 버리게 하기도 한다. 길의 행동입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사람들은 이것이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 밖으로 불러내어 구경시키는 것도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요거 보면 해석이죠. 사람들이 길의 행동에 대해 하는 해석이에요. 아, 길은 나한테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석했는데 해석이에요. 사람들의 해석. 아직 길의 진짜 의도는 몰라요.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들의 해석의 핵심은 요거 아니냐? 슬기를 가르치는 거,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거. 그렇다면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을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시련 준다고 보면 돼요. 시련을 부여하면 당연히 인간들은 극복하겠지. 그러면 더 발전하겠죠. 이게 목표라고 인간들이 해석하는 건데, 근데 다시 위에 보세요. 이제 문학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만 얘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행에 있는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착각하지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들의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야, 이 길은 내가 만들었고 나한테 시련을 주는 거야. 나를 더 발전시키려고 나한테 시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면 와, 난 더 멋진 인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생각들이 다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오만이라고 떠올리면 제일 좋아요. 인간이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야. 그게 이 시의 목적입니다. 인간들은 굉장히 오만하게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 다시 1장 봐요. 자기들이 길을 만든 걸로 착각한다. 오만하니까. 하지만 길은 쓴소리 좋지는 않아요. 왜냐? 길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길의 의도가 있는데 인간들은 그거를 인간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한다.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지워졌으니까 보세요. 이게 주제예요. 내면을 바꾸는 소중함, 삶과 내면의 성체적 중에 꼭 표현하고 있다. 오늘 다 보세요.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착각하지예요.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깊이 들어가는 것은 모른다. 요게 길의 의도인 거죠. 이게 길의 의도예요. 이게 길의 진짜 의도. 그럼 진짜 의도가 뭐냐?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 뭐죠? 성찰이에요. 길이 의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길은 인간이 야 반성 좀 해, 성찰 좀 해. 그래서 일부러 낭패시키고요. 일부러 허리를 동강내서 길에서 자기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거를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길의 진짜 의도는 야 반성 좀 해봐, 성찰 좀 해봐. 이게 의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이들은 아는 사람. 자, 이 아는 사람 보세요.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쏟아 향기를 더한다. 그리고 그늘을 들이어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하고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준 거고요. 자연에 들어가서 겸허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 그게 작가의 의도라고 말하면 되겠죠. 좀 반성 좀 해. 그 얘기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반성 좀 해. 자, 그렇게 보면 근데 중간에 사람들 표시하는 거 색깔 바꿨잖아요. 여기에 초록색 사람들은 오만한 인간들, 반성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인간들.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사람들은 뭔가 깨달은 사람들,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사람들한테 길은 고분고분하니까 예쁜 것도 보여주고 향기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있는 초록색 인간들한테는 깨닫게 뭔가 자꾸 하긴 하는 거고 그걸 깨닫는 인간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못 깨달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여전히 착각할 거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림의 길에서의 길은요 성찰을 요구하는 길이에요. 좀 반성해봐라. 그런 길이야. 가능하죠? 이번에는 김소월의 길 볼게요. 자세히 안 할 건데 다 읽어봐. 지금 내가 눈에 준 건 다 좋은 시들이고 유명한 시들이니까. 김소월의 길은요 어디를 보냐면 이런 거 보세요. 계속 중간중간 나그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유랑인의 비에 떠돌아다니며 그리고 마지막 면을 봐. 갈래갈래 갈리니 길이라 내게 바에 갈 길이 하나도 없다. 열십자 목판에 있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요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길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인생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인생인데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매한 거죠. 유랑이라고 하는 인생을 강조하는 것도 되고 앞으로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 내가 여기에 서 있어.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잘 모르겠죠. 그거 고민하는 길이에요. 여기의 길은 내 인생이고 그러면서도 유랑을 강조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을 의미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나중에 읽어봐. 그 다음에 김기림의 길은요 이거 잘 읽다 보면 슬픈데 보세요. 내 소년 시절에 언덕길을 어머니 상여와 함께 꼬부라 들어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겁니다. 길에 상여가 지나간 거예요.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슬프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요. 여러 번 다녀가요. 상여 감기를 만나. 여기 자연에 보면 나와.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기림의 길은요 이것도 인생은 인생인데 내가 성장해온 길이라고 보는 거야. 주로 이전이에요. 내가 성장해온 과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아까 했던 김소월의 길은 앞으로 얘기니까 방향성이 달라. 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기림의 길은 옛날에 나 힘들었는데 나 이렇게 커왔는데 이런 것도 조금 다르죠. 인생이라는 면에서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마지막으로 끝에 두 번째 윤동주의 길은 너무 유명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합시다. 오늘은 시간 없고요. 이거는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윤동주의 길은 정체성이지 뭐. 나중에 할게요. 기회 되면. 좋은데 이 좋은 시를 시험 때 하면 좀 아까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녁길은 조금 천천히 볼게요. 보세요. 날 생각을 버린 지는 이미 오래다. 이거 파닥파닥파닥 플라잉 그거야. 날아갈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날 수 있는데 버렸죠? 날 생각을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걷기도 싫어요. 차면 앉으려고 해요. 졸면 기대려고 합니다. 되게 피곤해 찌든 느낌 나죠? 근데 뭔가 무기력함보다 느낌이 나지? 근데 여기서 뭐래요? 하지만 나는 피곤해서가 아니야. 피곤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날겠다. 뛰기 힘들다. 걷기 힘들다. 엘베나 타야겠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럼 왜 그래요? 돈벌이가 끝날 때마다 요게 핵심이지. 내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거 아니냐? 출근하고 퇴근할 때가 되니까 그냥 내가 머리가 퇴화했죠. 그늘 놓고 피가 식었지. 그리고 뭐예요? 인간이 아닌 거 아니냐? 인간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내가 뭔가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허무. 그래도 되게 웃긴 거는 눈을 반쯤 감은 척 어떻게 가요? 익숙한 발걸음은 집으로 가요. 매일 집으로 가. 늪으로 들어가. 좋은 거 아니지? 오른쪽에 보면 주제 뭐라고 나와요? 무기력, 반복의 땅에 매몰된 현대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의 길은 저녁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일상인데 일상은 일상이지만 저녁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 저녁이 있는 삶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저녁길은 완전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무기력한 반복되는 일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꿔봐. 보세요. 이거를 아침으로 바꿔봐. 아침길.
똑같아.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고 그대로 요거 바꿉시다. 돈벌이가 시작될 때마다 똑같죠. 머리태와 온몸비를 넣고 피는 직업. 익숙한 발걸음 어디로 가요? 회사로 간다. 매일 아침 회사로 간다. 늪으로 간다. 그 타이밍. 이야, 이게 지금 허무한 걸 얘기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거 몬스터 먹고 일하는 거야 지금? 연결되네요. 몬스터 되게 슬픈 음료수인 거 알고 있냐? 되게 슬픈 음료수인데 저걸 먹어서야 몸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번에 하면 안 돼요? 떠나는 거야. 이건 니네 아마 나중에 취직하면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럼 보면 다시 봐. 크게 보여줄게요. 신경님의 길은 성찰, 길을 통해 성찰을 떠올렸고, 그 다음에 김소월의 길은 앞으로 막막한 걸 떠올렸고, 김기림의 길은 과거 내가 이게 컸다는 걸 떠올렸고, 윤동주 길은 나의 정체성, 난 누구인가. 김광규의 길은 일상인데 담담한 일상. 다 다르죠? 진짜로 대단한 소설가 시인을 모아놓고 100일짜리 주제 조건이 이렇게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끌고 오세요. 자, 이건 다 별이에요. 시, 소설, 필. 근데 요거 작년 9월 목금때 나왔거든요. 근데 선배들 되게 어려워했단 말이야. 비연계이기도 한데 비연계이면서도 말투가 조금 어려워. 써있는 단어도 좀 어렵죠. 니네가 이 시를 보고서 우리 선배들이 보고서 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한번 봐요. 해설해 보면 한편의 기행문처럼 금강산 가는 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형상화했어. 느낀 바는 잘 안 나와. 이게 있어요. 없진 않은데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거는 그냥 시적하자가 보고 들은 걸 쓴 거네. 끝. 그게 다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봤어야 돼요. 봐봐. 아, 느끼네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내가 온 거는요, 첩첩한 산길이에요. 인기척 끊이고 세워주면 있잖아 한낮 그 환한 골길을 다만 아기가는 머지막에 잠기어 왔더니라. 요거 묶어볼게요. 이거 첩첩한 산길하고 요 환한 골길까지 묶은 건 똑같아요. 자세하게 쓴 것뿐이야. 첩첩한 산길이 뭐냐? 지리산, 금강산이잖아요. 금강산에 와서 아주 구석까지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떤 것이냐? 인기척도 끊이고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한낮이야. 한낮에 환한 골짜기 길을 내가 지나가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니네 새벽 한 3시 반쯤 되면 우연히 깼다고 쳐봐. 그러면 감성 충만하죠. 딱 그런 상황이야. 니네 새벽 3시에 깨서 갑자기 잠이 안 와. 말똥말똥해.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할 거는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여기 시작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그럴싸하게 얘기를 한다면 사색에 잠겼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니네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새벽 3시 반은 감성 충만한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되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되게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고. 그런 시간에 문학작품 쓰면 시 같은 거 쓰면 되게 좋거든요. 다음날 보고 부끄럽다 아니야. 뭐 그런 감정도 필요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첩첩한 산길이 뭐냐? 생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선배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랑 신경님의 길이 같이 낚여 나왔잖아. 먼 생각에 잠겨 왔다 하니까 야, 이 생각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색인지 몰라요. 그냥 뭐 돌이켜 맞겠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와, 재밌었나? 난 잘 살아왔나? 뭐 이런 거겠죠. 모릅니다. 그냥 생각에 잠겨왔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가면서 백화앙상한 사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하얗거든요. 그리고 가을이겠죠? 겨울이나 가을이겠지?
그러니까 앙상한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화 앙상한 사이를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있고 왔더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왔다. 근데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힘들내며 씻기우며 이거 보세요. 백화 앙상한 사이를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있고 왔더니라고 하면서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겠느냐? 뭔가 좀 약간의 표현이겠지?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누가? 주체가 뭐예요? 누가 백화같이 불려요? 넌 백화야, 넌 자작나무야 라고 누가 불려요? 누가 이렇게 불림을 당하냐? 또 물소리에 흰돌이 되어 시킨데 누가 흰돌이 돼요? 진짜로 백화가 된 것도 아니고 진짜 흰돌이 된 것도 아니지만 분위기상 누가 흰돌이 되고 누가 백화가 돼요? 나겠죠? 너 봐. 내가 바람에 백화같이 불렸다. 내가 물소리 흰돌되어 씻겼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로움도 있다. 왜? 내가 자연하고 하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죠. 인지척도 없고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백화처럼 됐고 물소리 흰돌처럼 더 씻기고 있고 나도 자연의 일부가 됐으니까 나는 외로움도 있고 왔다. 괜찮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3, 4년은 동시에 할게요. 이거는요. 보세요. 내가 장목들 벌리고 서 있는 거 보고 있고 바람과 눈에 딱 끼어 날던 봉우리도 보고 있고 창천에 흰 구름 있는 것도 보고 있고요. 4년에는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도 듣고 있고 바람 소리 듣고 있고 낙엽 날리는 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3년과 4년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훌훌훌 쏴 호르르르 이런 거. 이런 음성 상징어를 이용해서 더 진짜처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묘사입니다. 묘사. 이거는 산, 이거는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 이거는 청각적. 주로 소리를 묘사하는 거. 주로 내가 보고 있는 걸 묘사하는 거. 근데 또 이렇게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보면 자작나무 사이를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런 거를 봤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묘사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대신 얘는 나무랑 흰돌처럼 가까운 데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장목, 큰 거, 봉우리, 하늘, 좀 넓은 봉우리를 보고 있잖아. 자, 그러고 나서 또 1월을 봤더니 첩첩한 산길이 어떤 길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온 여정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주로 본 걸 얘기하잖아. 그래서 수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4개를 묶으면 4개나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4개나 경치라고 얘기하면 돼요. 풍경. 그럼 풍경이라고 쓰면 니네 뭔가 눈치가 좀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이런 패턴? 우리 전통 시작법에 뭐 있죠? 선경, 수정이 있지? 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이게 좀 달라. 내가 온 여정을 설명하는 거, 묘사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가까운 거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거. 금강산 전체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거. 금강산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걸 묘사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경치. 근데 얘는 내 감정, 정서. 근데 정서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드러나지도 않아. 이따가 얘기할게요. 또 어젯밤은 내가 어디 있었느냐면 동해안 어촌에 있었고요. 오늘 밤은 산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기획문이야. 어제는 동해안 어촌, 오늘은 산장에. 자, 어촌. 동해안 어촌 검푸른 밤하늘 난 장엄이 뿌리어진 허나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다. 검푸른 밤하늘. 밤에 나왔으니까 장엄이 뿌리어진 많은 바다의 별들을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게 동해안이고요. 동해안이 아니라 동해. 수평면. 밤이야. 한밤중에 옛날이라면 더 빛이 별이 반짝반짝 하겠지? 그럼 이게 되는 거야. 밤하늘에 장엄한 많은 별들을 보았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 바다의 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비춘 별의 모습이라고 해도 되죠? 둘 다도 관계없고요. 어쨌든 내가 이거 어떻게 느껴요? 장엄하다고 느끼죠? 나는 장엄이 뿌리어진 커다란 바다의 별들을 보았다. 그래서 와 예쁘다. 이게 결론이야. 와 예쁜데? 와 장엄한데? 야 이거 나만 보기 아까운데?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박두진 시에서의 별은요 자연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연인데 자연. 이제 그러고 밑에 보세요. 오늘이야. 어제는 봤는데 오늘 밤 산장에도 여기서 나타나요. 얼어붙는 바람 속에 우러르는. 이번엔 또 어떻게 하는데요? 우러르는이래요.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한대요? 쓸립니다. 쓸리는 거는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주제로 쓸 때 그거야. 별들이 모아지면서 다시 꽃처럼 화려하게 필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 식으로 오늘도 나는 별을 보아야 한다. 와 장엄해요. 와 우러러 볼 수 있어요. 와 예뻐요. 나만 보기 아까워요. 끝. 그래서 이게 뭐죠? 오른쪽 주제 보면 아름다운 자연, 동화되는 과정. 아까 1차원 얘기했잖아. 금강산의 경관, 별에 대한 감각. 근데 이 지향점은 조금 애매해. 내가 볼 때 이 지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요 시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후정이라고 말을 할 여지도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보면 나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산장 밖으로 나가서 보는 그날의 하늘인지 내 마음속의 하늘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근데 관계없어요. 아까 여기 이것도 이 바다의 별들이 진짜 별에 있는 거냐 바다에 있는 거냐 같이 거냐 관계없잖아요. 관계없고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이건 자연. 근데 니네가 조금 더 연습을 하다 보면 웬만한 수능이나 평가로 나오는 시에는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 더군다나 1월에 먼 생각, 사색도 나오잖아. 이거 비연계였잖아.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는 거고 연습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정지영의 별은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 끌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뭐 니네 시험범위 다 나왔잖아. 시험범위 아니야. 이건 니네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끌고 온 것도 있어요. 섣달하게 마지막을 봐요. 마지막에는 외부의 절대적 의식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제일 끝에 일어나 손을 묻기들을 이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정지영 씨는 약간 그런 식인데 여기서 하는 별은 절대자로 보아도 좋아요. 혹은 기도의 대상,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 나중에 다 읽어봐. 이거 오른쪽에 있는 해설은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법한 거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딱 그 정도면 끝나거든요. 얘는 요것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황수원의 소설 별을 볼게요. 이거 혹시 읽어본 사람 소설로 웬만한 한 반에 한두 명은 있는데 이거 읽어본 사람 황수원의 별. 미래가 한 명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없는 거야? 진짜 없어요? 왜 없지? 왜 없지? 없으면 안 되는데? 황순원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소설 뭐 있죠? 응? 황순원 그러면 떠오르는 소설 소나기. 거기 주인공이 누구지? 거기도 소년. 근데 거기는 소년. 여기도 소년. 요거 니네 길지 않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지금 읽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대학생쯤 되면 아주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좀 이상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황순원의 별에는 요거 있어요. 충격적인 경험, 정서적인 손상, 그 다음에 소년. 내용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소년의 엄마는 되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어머니야. 되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누나하고는 친해요. 꽤 친했단 말이야. 꽤 친했는데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니네 누나랑 너네 엄마는 똑같아 라고 얘기를 듣더니 이 아이가 광분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죽은 어머니는 소년한테는 완벽한 존재이어야 돼요.
근데 이 누이는요, 객관적으로 봐도 못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닮았다고 했잖아. 소녀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내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존재이어야 돼. 근데 실제로 둘 다 본 노파가 누이하고 똑같대. 누이는 못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못생기죠?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누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없으면 좋은 거야. 누나 따위는 꺼져.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주었던, 옛날에 주었던 인형은 땅에 묻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이의 애정을 부정하는 생각이 보는데 이게 소설 속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막 난폭하게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심리적, 행동적 난폭성을 거쳐. 요 얘기 나오잖아. 좀 심해요. 근데 당연히 누나는 속이 상하겠지. 그러다가 누나가 더 커가지고 시집을 가면서 아이를 찾아. 마지막으로 이때는 또 결혼하면 자기 친정 거의 못 오니까 다시는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와 동생 어딨나 찾는데 끝끝내 나타나지 않아. 얘는 당연히 안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하잖아요. 누이의 부고가 왔다. 누이가 죽습니다. 아이는 슬프지도 않아요. 오히려 잘됐다고 할지도 몰라. 여기까지는 이 아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괴어요. 그리고 별이 눈에 들어와요. 여기까지 보면 이 눈물은 뭘까? 반성인가? 그리움인가? 자책인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괴었고 별이 눈에 들어왔죠. 이전에 엄마도 별로 쳤단 말이야, 이 소년이. 별이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용서를 빌든 뭘 하든 간에 다시 누이를 내가 진짜 누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는 성장소설이긴 맞죠. 누나를 무시했다가 받아들이고 뭐 자책하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치고, 근데 그 뒤에 보면 아이는 아무래도 누이가 어머니처럼 안단 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못생겼으니까 누이의 별을 내몰았다. 이렇게 보면 이게 성장인가? 또 애매하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성장 소설로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닌 건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반성이나 자책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다음은요. 지난 몇 년간 누나를 되게 못되게 굴고 없는 셈 쳤으니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타나는 네모는 척했다고 보면 이 어린아이는 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읽으면 되게 마음 아파요. 이상해. 기분 나빠. 그래서 여기서의 별은요. 순수함이에요. 순수한 존재로서의 엄마랑 누나인가 하네요. 읽어봐야 돼.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 줄쳐줄게요. 여기 성숙하지 못했지만 순수 어린애 시선. 그치. 니네들 10살이라고 생각해봐. 엄마는 완벽한데 엄마 되게 예쁜데 머릿속으로는 엄마가 김태희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보는 누이는 그게 아니야. 보기 싫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 거 아니냐. 10살이라면 9살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 근데 얘가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성숙을 했다라고 치면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녀는 예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처럼 일관성 있죠? 이런 식의 역학을 니네 뭔가 쓸 수도 있는 거야. 소나기의 소년과 여기서의 소년이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고요. 자, 넘겨서 김동인의 별 수필 빨리 한번 보세요. 한 1분 정도 줄게. 빨리 훑어봐 그냥. 이거는 훑어보면 충분히 뭔지 알아요. 순식간에 훑어보도록 합시다. 읽으면서 어느 단락이 핵심인 것 같은지 표시 한번 해봐. 이 단락이 핵심인 것 같아요.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은 니네 이해 못할 거예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한 니네 30살 됐다고 치고 대학생만 해도 아닌데 우연히 다른 거 글쓰기 위해 사전을 보다가 별 성자를 봤대요. 진짜 별도 아니야. 그냥 글자 본 거야. 그러더니 문득 뭔가 떠올랐죠. 요게 시작이에요. 내가 이걸 잊고 살았는데 글자를 봤더니 문득 떠올랐다. 그럼 뭐가 문득 떠올랐냐? 쭉 얘기는 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별 보고 행복했던 거, 별에 뭔가 의미를 부여했던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세상만사에 대해 이제는 흥분과 감동을 잊어온다. 혹은 별을 보고 감정을 생기지 못하도록 흔드는 감정이나 빽빽 기계적인 것인가? 지금도 우러러보며 즐거운 감정에 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마음 변했을까? 이게 핵심 단락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별 재밌게 봤는데 설레어서 봤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네? 이거 슬픔인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라고 말하면 되죠. 와, 나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망했나봐. 동심을 잃어버렸나봐. 그런 안타까움인 거지. 그쵸? 그래서 옛날을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 오랜만에 별을 우러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 되겠죠?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마음이 그대로 있는 의문이다. 왜? 바쁘잖아요. 날도 춥고 현실적이에요. 온도가 많고 바빠요. 그리고 음력 8일이니까 이러면 아마 사면달일 텐데 그놈까지 아니고서는 흠치도 없고 내가 볼 이유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행복하게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아무 감흥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직장인이 되어 혹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느끼는 감정 변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씁쓸한 마음 느끼면 돼요. 그래서 이 별은요, 어렸을 때 했던 동경 아니면 이상 그런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김동인 수필은 동경과 이상, 황소라는 순수함, 그 다음에 정지영권 절대자, 박두신 거는 자연이잖아요. 비슷한데 다 조금씩 달라요. 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니네도 뭔가 시를 쓸 때, 혹은 읽을 때 다양한 생각을 있는 게 좋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되게 많이 했잖아. 1시간짜리 수업하면서도 내가 니네 보여준 거나 수업 시간에 한 번 하면 한 30개 넘을 텐데 문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